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인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치료는 특수치료, 보강치료, 대중치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특수치료는 말 그대로 질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수술 같은 것을 우리가 특수치료라고 합니다. 보강치료는 말 그대로 보강을 해주는 거죠. 영양을 공급해서 영양 상태를 보강해준다든지 스트레스를 줄여줘가지고 상태를 조절해준다든지 질병에 안 걸리도록 우리의 몸 상태를 보강해주는 게 바로 보강치료입니다. 대증치료는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힘들 때 하는 치료인데요. 병에 걸려서 힘들 때 이런 힘든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기는 병원에 가면 일주일 걸리고 병원에 안 가면 7일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뭐 같은 말이죠. 다만 어떤 뜻이냐면 기침이 심해요. 그럼 기침약을 줘요. 콧물 때문에 코가 막혀요. 그러면 콧물이 좀 먹고 코 뚫리는 약을 좀 주죠. 이런 식으로 증상을 좀 완화해주는 약을 주는 게 바로 대증치료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요법들도 있는데요. 절대 안정은 약어로 ABR이라고 쓰죠. 이 절대 안정 시에는 의료 요원이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너무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소모성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표시만 하고 식사라든지 대화도 안 되고요. 면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의료 요원이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심리요법인데요. 심리적으로 좀 방해되는 정서? 이런 걸 치료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의심이나 불만, 걱정 이런 것 좀 없애주면 마음이 안정적이니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물리치료는 따뜻하게 해주거나 차갑게 해주거나 광선, 전기, 안마 같은 요법을 써서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이요법은 음식을 조절하는 거죠. 약물요법은 질병 치료를 위해 약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요법은 여기 있는 특수치료로 봐주시면 되죠. 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수술로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정하고 절개하고 기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방사선요법은 암 같은 악성 종양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키워드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저기에서 섞어서 많이 나와요. 1차 예방의 키워드는 예방, 상담, 금지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지켜서 안 아프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안 아플 때 아프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최고의 치료법이다 하는 게 1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예시로 많이 나와요. 담배나 술은 몸에 딱 봐도 해롭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하고 미리미리 상담받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비만 안 되게 건강한 음식 먹고 식이 조절하고 안전띠, 헬멧 착용 안전하게 해주고 체중이나 스트레스도 관리해주면서 아프기 전에 다 예방하고 관리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1차 예방입니다. 그러면 2차 예방도 살펴볼게요. 2차 예방의 키워드는 검진, 조기 발견 이런 거예요. 미리 치료하자. 이런 예시가 나오면 다 2차 예방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프긴 아픈데 빨리 발견한 거예요. 건강검진 통해가지고 질병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서 다음 질환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하고 암검진하고 체크하고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자. 이게 바로 2차 예방입니다. 3차 예방의 키워드는 재활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질환 다 진행됐고요. 몸 많이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몸의 기능이라도 재활해서 최대한 살려 쓰자. 이게 3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 사회복귀, 남아있는 신체 기능 최대한 살려주기 이런 식으로 재활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다 3차 예방 골라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이게 몇 차 예방에 관한 예시인지 아니면 다음 중 1차 예방의 예시가 아닌 것은 2차 예방의 예시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과 함께 매칭을 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면역이라고 해서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특이적 반응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뭔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균 같은 게 들어왔다 하면 피부나 점막에서는 선모 운동을 해가지고 내보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기침하면서도 내보내고요. 또 대식세포인 백혈구가 잡아먹기도 하죠.
그리고 눈물에도 살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위액은 아주 강한 산이죠. 그래서 음식물들 다 살균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림프절은 여기저기서 신체 방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장이나 간 같은 곳에서도 해독 작용을 하면서 신체 방어 기능을 하죠. 골수에서는 백혈구를 생성하는데 다시 말하면 대식세포 만드는 거니까 신체 방어 작용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뭔가 어딘가에 세포 손상이 일어난 건데요. 염증이 생겼다 하면 대표적인 4가지 증상이 있어요. 일단 열이 납니다. 염증 부위가 화끈화끈하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붉게 변합니다. 빨간 피부가 부어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부위는 통증도 느껴지죠. 요게 국소적인 염증의 대표적인 4가지 증상이에요. 하지만 염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지속되게 되면 전신쇠약에 무기력해지고 맥박도 올라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염증 잡아야 되니까 백혈구 수치도 올라가죠. 그리고 오한이나 발한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염증이 있다면 젊고 건강할수록 빨리 회복이 되겠죠. 영양 상태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면 치유와 회복이 더 빠를 거예요. 염증에도 좀 종류가 있어요. 살짝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농양이나 봉화지겸, 궤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후천 면역에만 더 치우쳐가지고 선천 면역을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 선천 면역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개념을 잡고 가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면역이란 건 선천하고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이라고 하면 쉽게 말을 하면 종의 특이성이에요.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매년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죠. 또 황인종은 결핵에 유난히 잘 걸린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종족이나 아니면 인간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면역력을 타고나는 거죠. 이건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사람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타고나는 게 바로 선천 면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후천 면역은 말 그대로 나중에 획득한 면역이란 뜻이에요. 크게 능동하고 수동 면역으로 또 나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능동은 항원이나 세균 같은 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동은 항체를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체는 쉽게 말을 하면 군대죠.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자연이냐 인공이냐 또 나뉘어요.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거고요. 인공은 주사기를 통해 인공적으로 넣어줬다고 보면 돼요. 말이 어려운데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연적으로 능동, 세균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염병에 걸린 거죠. 내가 병이 걸린 다음에 균 들어왔네? 항체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게 자연 능동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인공 능동을 볼게요. 능동은 균이라고 했잖아요. 균을 인공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일부러 넣었어요. 왜 넣겠어요? 백신이나 예방접종 하려고 넣은 거죠. 그래서 약한 균을 넣어줘서 우리가 스스로 면역을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연 능동이나 인공 능동이나 균이 들어가서 항체를 만드는 건데 우리 몸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기까지 조금 오래 갑니다. 이번에는 수동 면역 볼게요. 자연적으로 군대가 생겼네요. 그 이야기는 엄마 모유나 태반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받은 거죠. 면역 체계가 내게 아니라 엄마 걸 대신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수동이죠. 이번에는 인공 수동을 볼게요. 인공적으로 군대 항체를 넣어줬네요. 이 이름이 어려운 것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독소, 감마글로불린, 혈청.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비형 간염 주사기에 찔렸어요. 자연적으로 항체를 만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항체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비형 간염 항체를 주사를 통해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급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군대 항체를 넣어주는 게 인공 수동 면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요 4가지의 예시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각각을 이해하고 예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표는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낮아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균이 들어오면 백혈구 얘네들이 균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균을 잡아먹는 세포 중에 킬러 T세포가 있어요. 얘는 킬러이기 때문에 균을 바로 잡아먹습니다. 세포가 균을 아예 잡아먹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라고도 불러요. 킬러 T세포가 균을 먹으면 내가 이상한 놈 주워 먹은 것 같아 하면서 보조 T세포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B세포한테 가서 내가 이상한 거 먹은 거 정보 받았어 하고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 B세포가 알겠어, 내가 얘 기억해 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같은 균이 들어왔다면 항체, 군대를 엄청 많이 생성해서 이 항원에 군대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한꺼번에 죽이는 거죠. 아무래도 식균작용을 하면 하나하나 잡아먹어야 되는데 항체를 만들면 와르르 붙어서 균들을 한꺼번에 다 터뜨릴 수 있죠. 이런 걸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이런 체액성 면역도 후천성 면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통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통증은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뉘는데요. 급성기 통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자극도 심하고 엄청 아파요. 대신에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수술한 직후라든지 감염됐을 때 치통, 요런 짧은 통증이죠. 만성 통증은 엄청 오래된 통증이에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계속 아프고 통증이 지속되니까 우울함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관절염이나 지속적인 편두통 이런 게 있죠. 통증은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다 아파요 이런 대답이 나오죠.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하게 말씀해달라고 해야 우리가 통증 양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재성 통증 같은 경우는 겉부분만 아픈 통증이죠. 신부성 통증은 근육, 관절, 신경 등이 무디고 쑤시는 통증인데요.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니까 통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성 통증은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장기에서 보통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통은 오심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사통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협심증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데 심장이 아프기보다는 왼쪽 어깨나 팔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을 하죠. 허리 디스크도 허리가 아픈데 발이 저리고 발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런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시민성 통증은 원인을 좀 알기 힘든 심리적인 통증이고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오늘 왠지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오늘따라 왠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픈 것 같아. 이런 통증인 거죠. 환상지통은 다른 말로 환상통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손가락이 절단돼서 상실이 됐는데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어떻게 손가락이 아프지? 하는 게 바로 환상통이에요. 사라진 부위가 유난히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시상통은 시상 부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이고요. 자결감, 자결통 이런 거는 타는 듯한 통증을 말을 합니다. 3차 신경통이란 게 있어요. 제5 뇌신경이 3차 신경을 의미하는데 5번 뇌신경과 9번 뇌신경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이나 수두를 앓고 난 후에 생기는 통증을 말을 합니다. 암성 통증은 암 환자한테 볼 수 있는 통증이죠. 이 암성 통증 같은 경우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가 뭐가 있는지 종류를 암기하면 좋겠죠. 코데인, 모르핀, 데메롤.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요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요. 심한 통증이 아니라면 아스피린, 타이레놀, 브루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소염 진통제 쓰는 거죠. 또 통증이 심할 때는 마사지나 이런 물리치료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신경통 같은 게 너무 심할 때는 신경차단술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암에도 1차, 2차, 3차 예방이 있어요. 여기서 살펴봤죠. 1차의 키워드는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암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2차 예방의 키워드는 조기 발견이었어요. 암을 빨리 발견해서 더 퍼지고 전이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한 거죠. 그게 2차입니다. 3차는 이미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픈데 방치해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더 아프지 않게 치료해주고 더 번지지 않게 최대한 관리를 하자, 재활하자. 이게 3차 예방이에요. 종양을 살펴보면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양성은 천천히 퍼지고요. 악성은 빨리 퍼져요. 양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머니 피막이 생겨서 요 안에서만 있고 그래서 전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악성 같은 경우는 막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저기 빨리 퍼지면서 림프에도 퍼지고 혈관에도 퍼지고 이러면서 온몸으로 다 돌면서 퍼집니다. 양성은 이렇게 주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주머니만 도려내면
분리가 돼요. 하지만 악성은 어디에 어떻게 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리가 어렵습니다. 혈관에 전이됐다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 다 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성 같은 경우는 여기만 딱 떼면 거의 재발이 없어요. 악성은 요만큼 도려내도 이렇게 한두 군데 남아있다면 또 퍼져서 재발되기 쉽죠. 그래서 양성은 이 주머니 안에서만 커지기 때문에 이 주머니가 점점 커지고 부풀어요. 대부분 건강에 무해한데 이게 너무 커지면 신경 같은 걸 누르거나 불편해지니까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성 같은 경우는 제거 못하고 다 퍼지면 전신까지 퍼져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 같은 거는 초기에 작을 때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암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대 암 검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폐암까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6대 암으로 나라에서 암을 조기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의 간호에 대해서 볼게요. 암 같은 경우는 단계에 따라 우리가 TNM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죽이다가 멀쩡한 백혈구들도 같이 죽여요. 그러다 보니 면역이 엄청 떨어집니다. 또 암 환자한테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피부에 포지션을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지? 얼룩인가 하고 로션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지우면 안 되는 거죠. 또 면도하다 상처나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면도도 하면 안 됩니다. 화학적으로도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학약품을 투여해가지고 정상적인 세포도 다 같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골수 기능이 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지면서 몸이 매우 약해져요. 그래서 격리를 하는데 역격리를 합니다. 보통 감염병 환자들은 더 퍼지지 말라고 격리를 하잖아요. 역격리는 몸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다른 균들이 들어오면 위험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보호해주기 위해 격리를 하는 게 역격리죠. 환자가 너무 약해서 사소한 일반 세균만 들어와도 암 환자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무균실에다가 오히려 역으로 격리를 해준다. 이 점을 기억해주세요. 수술요법은 종양의 크기가 작다면 덮어지기 전에 빨리 떼내는 게 좋겠죠. 항암 치료를 하면 속이 메스꺼운 경우가 많은데요. 차가운 주스, 짭짤한 크래커 등이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일반 세균들도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과일, 회, 생야채 이런 건 어떤 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금지합니다. 또 골수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죠. 유방암이나 고환암 같은 경우는 자가검진을 할 수도 있어요. 몸을 만져봤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면 정밀한 검진을 통해서 암을 미리미리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거고요. 특히 유방 같은 경우는 월경이 끝난 직후 유방이 가장 작아진다고 해요. 그때 유방을 검진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폐경이 와서 월경이 없다면 그냥 한 달에 하루 지정을 해서 스스로 자가검진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 쇼크 환자 간호는 정말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쇼크는 질병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걸 말을 합니다. 쇼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혈량성 쇼크 같은 경우는 혈량이 부족하다? 피가 부족한 상황을 말을 해요. 어딘가 출혈이 나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피가 부족하니 피가 잘 안 돌겠죠. 그러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성 쇼크 볼게요. 얘는 심장이 문제인 경우에요. 혈관 어디가 막혔거나 좁아진다든가 해서 심근경색이 왔다든가 심장 수축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쇼크가 온 거죠. 다음은 혈관성 쇼크 볼게요. 다른 말로 아나필락틱 쇼크라고도 하는데 이게 정말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쇼크인데요. 항생제라든지 백신 알러지 또는 벌 같은 데 쏘여가지고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혈관으로 알러지원이 다 퍼져가지고 혈류 속도가 감소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쇼크가 오는 거죠. 그래서 혈압도 떨어지고요. 피가 안 도니까 어지럽고 좀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아나필락틱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거 쓸 때 미리 피내 반응 검사를 하고 이 항생제를 쓰죠. 만약에 아나필락틱 쇼크가 왔다면 응급약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씁니다. 신경성 쇼크는 신경 손상이 와서 쇼크를 입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척추 마취나 아니면 척추 손상이 와서 쇼크가 생기는 경우를 말을 하죠. 폐혈성 쇼크는 감염이 돼서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쇼크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쇼크가 생겼다 하면 혈압과 체온이 급 하락합니다. 그리고 맥박수랑 호흡수는 증가를 해요.
심계항진, 차고 창백하고 축축한 피부. 이것도 쇼크의 특징이죠. 그래서 쇼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쇼크가 왔을 때 1순위로 해줘야 되는 간호가 있는데요. 기도 확보와 혈압을 상승하는 걸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트렌델렌보그 체위가 나와요. 이렇게 다리를 높게 들어주는 체위를 말을 합니다. 머리와 심장이 매우 중요하니까 다리에 있는 피를 조금이라도 보내주려고 다리를 높게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항쇼크 바지라는 게 있는데요. 바지가 하지를 좀 압박을 해가지고 다리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보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쇼크 환자는 체온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체온이 급 떨어지잖아요. 담요 같은 걸로 체온을 보존해줘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춥다고 해도 히터나 전기장판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쇼크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피가 잘 안 도는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액 손실이 큰 저혈량성 쇼크 같은 경우는 혈액을 주입하거나 수액을 넣어줘서 체액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약으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약물을 투여해서 혈압을 올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쇼크가 오면 경련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경련은 파상풍, 광견병, 뇌질환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경련이 생기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경련 환자를 어떻게 간호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경련 환자 또한 기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련하다 다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치워주고요. 혀를 깨물지 않도록 압설자라든지 부드러운 천을 대주면 좋고, 오히려 억제들을 해주면 더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위는 측위로 옆으로 돌려 눕혀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구토를 했을 때 구토를 삼키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런 걸 예방을 해주고 옷도 느슨하게 풀어주면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 경련 환자는 자극을 최소화해줘야 돼요. 빛이나 소음도 어떻게 보면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어둡고 소음이 없고 또 위험하니까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서 경련 환자를 자주 보면 좋겠죠.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은 몸이 회복이 안 되는 상태예요. 아픈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됐는데 이게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치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완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보통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인도 되게 다양해요. 가족력일 수도 있고 생활습관이나 패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혈압관리라든지 영양관리, 운동관리 등등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죠. 만성질환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남은 기능을 살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재활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의 키포인트는 회복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게 재활간호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재활간호가 ROM 운동이죠.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운동인데요. 쉽게 말을 하면 그냥 일상적인 운동, 그리고 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등장성이냐 등척성이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등척성은 말 그대로 운동하는 척만한 운동이죠. 힘만 줬다 뺐다 하면서 운동하는 척만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기부스를 했어요. 그럴 경우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근육량이 빠지고 오히려 몸이 더 나빠져요. 팔에 힘을 줬다 뺐다 한다든지 다리에 힘을 줬다 뺐다 한다든지 이래서 근육을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버텨주면서 힘을 키우는 게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 근육을 길고 짧게 하면서 근육 단련을 시키는 헬스 같은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대부분의 운동이 등장성 운동이죠. 그리고 유방절제를 했다면 어깨 운동을 해주면 좋은데요. 어깨를 좀 움직일 수 있게 머리 빗기, 브래지어 끈 잠그기, 줄 올리기, 손으로 벽을 점점 높게 기어오르는 그런 어깨 운동과 관련된 거 유방절제 후 재활 운동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인간호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성인간호 같은 경우는 해부학 과목이랑 많이 밀착돼 있어요. 소화기계 질환 같은 경우는 해부학의 소화기계를 봐주시면 좋고,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는 해부학의 신경계 관련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해부랑 많이 연관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